안녕하세요. 책길 소작가 TV입니다. 오늘은 창밖으로 나무나 산이 보이는 방 안에서 아주 따끈한 차 한 잔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자 김선현, 그림의 힘입니다. 이 책은 명화를 감상하면서 마음의 치유도 되고 내면의 선순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일, 사람관계, 부와 재물, 시간관리, 나 자신이라는 5가지 주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읽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 곳이나 마음 가는 대로 펴서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울림을 주는 명화와 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3가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업무에 지친 체력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는 원인데요. 산스크리트어로 원을 만다라라고도 하는데 분석심리학자 칼 융이 상담자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중에 상담자가 만다라와 같은 문양들을 많이 그리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와 관련된 미술치료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영혼을 상징하고 공간을 둘러싸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을 색칠하면서 사람들은 내면으로의 회귀와 만남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만다라를 그리는 미술치료는 임산부와 중년주부, 직장인의 우울 등 여러 방면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그만큼 원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닿아 있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러한 원들 안에 강한 난색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색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선물하는 비밀입니다. 투 경기에서는 왜 빨간 천을 흔들까요? 사실 소는 생명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굳이 빨간 천을 쓰는 이유는 소가 아니라 관객을 흥분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의대의 실험에 의하면 똑같은 정신병 치료약을 빨강색으로 코팅했더니 사람들이 흥분을 했고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코팅을 했더니 진정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관찰 실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선 유치원원생 20명을 빨간색 방과 파란색 방에 나눠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빨간색 방 어린이들은 육체놀이에 집중하는 반면 파란색 방 어린이들은 책을 읽는 등 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빨간색은 사람들을 업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받아들인 광선이 시신경 자극을 통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혈액순환을 높이고 혈압과 체온을 상승시키고 신경조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를 일부러 빨간색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에서 빨강이 적극 활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겠지요? 체력이 떨어질 땐 이 그림을 책상이나 벽 등 가까운 곳에 두고 눈과 전신에 대한 자극제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철갑두른 기사의 그림인데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라며 고민을 털어놓는 이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전혀 틈을 내주지 않는 완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원리 원칙을 챙기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재미들을 놓치고 있는지 많은 상담자들에게 그 어떤 돌직구보다 센 깨달음을 주었던 그림입니다. 철갑두른 기사가 그렇듯 분명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옷을 벗은 요정들처럼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뛰놀 수 있는 꽃밭도 있습니다. 긴장을 풀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람관계를 맞이할 수 있는데 단지 내가 굳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못 볼 뿐입니다. 자꾸 사람들 사이에 내가 겉도는 것 같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기 전에 먼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그림은 휴식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자는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딱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인생에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가온 남자는 그걸 모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의 지친 모습이 예전의 나의 모습과 같구나. 너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해. 나도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이제 지났으니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남녀관계에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 다 똑같이 달려도 안 되고 똑같이 피곤해도 안 되지요. 서로 같은 부분과 시기에 힘들어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힘든데 상대를 지켜보자면 그 힘듦이 2배로 느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휴식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왼쪽 석상을 통해 신이 이 사람을 보고 있다는 종교적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여자가 의자라는 쉼의 공간에 지쳐 잠든 순간에 신이 아닌 인간인 누군가 와서 보고 깨우지 않고 숨소리를 듣는다는 자체가 참 예쁩니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면에 지친 모습을 보는 사람. 이 피곤한 인생을 지켜봐주며 깨우지 않고 바라보는 한 사람. 그 사랑 덕분에 여자는 피곤하지만 인생이라는 큰 측면에서 보면 무르익은 가을을 누리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예쁜 옷을 입고 햇살이 내려앉은 쉼터에서요. 이 그림의 제목은 꽃 노점상입니다. 칼라라는 꽃은 우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꽃입니다. 커다란 잎이 꽃을 두툼하게 감싼 것만으로 존재감이 크죠. 똑같이 고결한 흰색을 띠지만 안개꽃과 달리 칼라는 꽃대발의 배경에 쓰이지 않고 항상 중심이 됩니다. 결혼식에서도 그날의 가장 찬란한 주인공인 신부의 손에 들리곤 하지요. 한 송이만으로도 굉장히 고고하고 아름다운 칼라꽃이 그리면 이렇게 수북합니다. 압도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요. 화려하고 강한 칼라가 시선을 먼저 뺏어가고 말았지만 여기 꽃 무더기를 짊어진 여인에게도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고 좋은 꽃을 팔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꽃을 파는 이 여인에게 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무게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이가 없다면 금방이라도 꽃짐에 깔리고 말 것 같죠? 이렇듯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일에는 노동의 고충이 숨어 있습니다. 미술만 해도 예술은 숭고하고 아름다워라는 마음으로 화가를 꿈꾸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시도 준비해야 하고 평생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와의 싸움을 뚫고 나가야 하잖아요. 더구나 그 일이 생계수단이라면 짓눌림은 더하겠지요. 꽃 파는 일도 그렇습니다. 꽃 보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라고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남들이 자는 새벽에 꽃시장에 갔다 와야지, 신선도도 유지해야지, 개인 주문이 들어오면 그 시간에 맞춰야지, 이렇듯 그 나름의 힘듦이 있거든요. 남들이 겉만 보고 여러모로 부럽다, 좋겠다를 연발하곤 하는데 정작 스스로는
각종 부담과 걱정거리로 짓눌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의 외로움을 묵묵히 달래주는 그림입니다. 내가 힘든 것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칼라의 눈부심과 뒤의 조력자도 아주 절망적이 아닌 그런 느낌을 주지요. 이 그림은 물속에 비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 세상을 동굴에 비유했는데요. 우리들이 보는 현상은 동굴벽에 비쳐 어른거리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우리는 좁은 동굴에서 빠져나오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내가 보는 것만 참되다고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본질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찰나의 으쓱함에 관심을 두고 피상적으로 살게 되는 현대인의 나르시시즘을 잘 꼬집고 있습니다. 외부에 비춰지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느라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살필 겨를이 없는 공허한 삶 말입니다. 나르시시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자기 지각은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존재감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야 될까요? 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월감에 대한 욕구에 치우친 자기애라면 문제가 됩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진단 기준에 의하면 다음 중 5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취와 능력에 대해서 과장하고 적절한 성취 없이 특별 대우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공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다른 특별한 높은 지위의 사람 또는 기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관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남들이 자기를 과도하게 숭배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즉,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자신의 기대에 대해 자동적으로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인 관계에서 착취적입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합니다. 일곱 번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홉 번째,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이 목록을 보고 혹시 눈치챈 것이 없나요? 자기 애라고 하면서 사람이 남들의 인정이라는 것에 굉장히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죠.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함께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은 바로 검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삶을 검토함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일군 사람이라면 외부의 기준과 가치에 휘둘려 내가 텅 비어버린 일은 없겠죠. 이 그림은 내면의 검토를 위해 준비한 그림입니다. 내가 비친 물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나에게 빠져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